기본적으로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어떤 내용을 할까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GTC 2016이 이번 주 월요일, 저번 주죠. 16일에 진행이 됐었고, 이제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한번 알려드리면 좋겠다. 물론 이제 어느 정도 또 시간은 지나가긴 했습니다만, 결국에 AI 산업을 주도하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는 들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서, 자료를 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 컨셉이 항상 3, 40분 정도에 짧게 정리해주는 시황 요약인데 너무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시원하게 여기를 날리고 GTS 2021 리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떤 느낌으로 진행이 좀 됐을까. 그래서 처음 넘어가 보면 GTC에 대한 얘기부터 안 할 수가 없겠죠. GTC라고 하면 여기 보시면 요거는 이 GTC 2026년에 했던 요 이제 사진들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엔비디아에서 진행하는 GPU 테크놀로지 컨퍼런스라고 하는 거고요. 매년 개최가 좀 되고 있고 회사들 특히 이제 테크 기업들이 늘 하는 부분들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인공지능, 뭐 GPU, 그래픽, 뭐 데이터 과학, 자율주행 같은 이런 최신 기술들의 이런 로드맵이라던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마일스톤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좀 공유하는 어떻게 보면 세계 최대 규모라고 볼 수 있겠죠. 테크 기업 중에 제일 지금 몸값이 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의 AI 컨퍼런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주목하고 싶었던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이제 3월 16일에 진행했었던 키노트가 있습니다. 엔비디아 키노트라고 하는 거고 이제 2시간 동안 진행이 됐었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엔비디아의 회장이라고 총수라고 볼 수 있는 젠슨 황이 지금 가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AI 산업이라던가 뭐 GPU라던가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흘러갈 건지에 대한 내용. 그래서 기조연설이라고 하죠. 그래서 차세대 AI 칩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현재까지 AI 인프라, 뭐 옴니버스 이런 거에 대한 전략을 좀 발표하는 거고 쉽게 말해서 원래 평소에 기업들이 발표하는 컨퍼런스라 이런 걸 좀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다음 세대 모델 보여주면서 기술의 발전 좀 짚어주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AI 시대의 기술 표준을 좀 정의하고요. 그리고 이제 AI 기술이 어떻게 갈 건지를 좀 방향성으로 좀 보여준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얘기는 베라 루빈입니다. 요 칩셋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이제 GTC라고 하기 GTC가 아니라 엔비디아가 이제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한번 짚어보고 싶었어요. 베라 루빈이라고 하는 이번에 나온 차세대 칩이 어떻게 보면 전에 있었던 블랙웰이라는 이 아키텍처보다 훨씬 좋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블랙웰이 뭔지도 솔직히 감이 좀 안 오실 수도 있다 보니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원래 그래픽 회사로 이제 성장이 됐었죠. 시작이 됐었고 그래서 AMD에서 나온 젠슨 황을 포함한 3명이 아파트 하나 빌려가지고 시작한 회사가 엔비디아입니다. 그래서 1990년대까지만 해도 엔비디아에는 시장에서 이제 좋은 인상도 못 남겼고 금전적인 이익도 사실은 없었었어요. 근데 1998년, 1999년 넘어가면서 이제 3DFX에 대한 경쟁사였던 그래픽 카드를 격침시키면서 인수를 하게 되고 그래픽 시장을 좀 장악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지포스라고 해서 엔비디아의 주력 그래픽 카드가 등장을 하게 되고 이제 여기서부터 AMD와 이제 경쟁을 하게 되는 시즌이 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지포스가 좀 시작되고 나서 중요한 시점은 어떻게 보면 분기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이때일 것 같아요. 테슬라 아키텍처라는 게 나왔죠. 정확히 얘기하면 아키텍처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지금 근 20년간 계속 밀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보시면은 지포스 6000부터 퀴리라고 나와 있죠. 이게 이제 퀴리 아키텍처라고 하는 건데 컴퓨터를 구조화하기 시작합니다. 정확히 여기서 그래픽 카드를 조금 더 넓은 범위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줬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이제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 GPU라고 하는 이 그래픽 처리 장치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유틸성을 부여한 게 이 시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계속 언급을 주냐 테슬라가 이렇게 생겼었거든요. 이제
테슬라 아키텍처라고 하는 이 GPU가 이렇게 생겼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픽카드랑 최근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픽카드랑도 되게 비슷하게 생겼죠.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이때부터 GPU의 활용 방안을 좀 다른 방향성 혹은 다른 시선으로 내놓기 시작합니다. 원래 CPU라고 하는 부분은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파란색 네모가 좀 적어요. 그쵸? 그리고 이 소수의 코어들이 컨트롤, 캐시, 디램을 모두 관리하는 시스템인 거죠. 근데 GPU 같은 경우는 코어가 많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게 다 코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여기 디램이 합쳐져서 그래픽카드를 병렬적인 계산으로 빠르게 처리를 한다. 요게 이제 GPU에 대한 계산인데요. 그래서 CPU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작업을 단일 처리하는 데 좀 좋은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복잡한 계산을 잘하는 영재야 한 명을 앉혀놓고 수학 문제를 풀리는 거라고 하면, GPU 같은 경우는 코어가 수천 개 있어요. 이제 확률과 통계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피라미드를 계산식으로 구할 수도 있겠지만 이 피라미드를 직접 그려버리는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업의 병렬적인 처리가 가능하고요. 동시다발적인 계산이 주 장점이었습니다. 근데 엔비디아는 이 GPU의 특성을, 그래픽카드의 특성을 그래픽 처리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이 동시다발적 계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활용도를 다시 생각해 본 거예요. 무슨 얘기냐? 작업의 병렬 처리가 가능하고 동시다발적인 얘기가 가능하다라는 것은 이거를 좀 범용적으로 쓸 일이 있지 않을까. 이 동시다발적인 특성, 즉 효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측면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해서 등장한 게 GPU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GP는 General Purpose라고 해서 범용적인 목적의 GPU다. 그래서 원래는 단편적으로 그래픽만 처리하던 부분에서 조금 더 발전시켜서 범용적인 활용을 할 수 있게 만든 게 지금의 GPGPU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GPU는 그래서 요즘은 GPGPU처럼 범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로 뭘 하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데이터 분석, 딥러닝, 뭐 C언어와 같은 부분으로 개발자 친화적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언어를 통해서 쉽게 엔비디아의 GPU를 다룰 수 있게 한다. 즉 효율적인 프로그래밍을 가능하게 한다. 이게 뭐냐? Compute Unified Device Architecture라 그래서 엔비디아가 제시하는 CUDA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걸 근 20년간 끌고 오고 있는 거고, 이 아키텍처라고 하는 부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블랙엘 아키텍처, 베라루빈 아키텍처도 이 아키텍처에 속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인 테슬라 아키텍처라고 하는 부분, 퀴리 아키텍처라고 시작한 이 부분의 이 아키텍처가 쿠다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06년부터 시작돼서 근 20년 넘어갔다고 하는 거고요. 2004년부터 시작돼서. 그래서 이 쿠다의 어떻게 보면 지금 정점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 이제 이때부터의 엔비디아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2010년, 2014년 뭐 전력 소모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도 겪었다가 전성기도 잃었다가 하면서 지금 등장한 게 제일 최신에 등장했었죠. 블랙엘입니다. 이게 이제 블랙엘의 모습인데요. 근데 지금 요때까지만 해도 블랙엘까지만 해도 사실 젠슨왕이 성능 자랑을 하거나 아니면 설명을 하려고 가져오면 이렇게 가죽 잠바에다가 칩셋만 들고 나왔었어요. 이제 스티브 잡스가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핸드폰 하나, 아이폰 하나 딱 가지고 나와서 프레젠테이션 했듯이 젠슨왕도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설명을 하지 않고 아까 보여드렸던 사진처럼 베라루빈이라는 큰 사이즈의 그냥 그 칩셋 자체를 다 들고 왔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구조 자체가 워낙 달라져서 그래요. 아키텍처의 구조가. 원래는 아키텍처의 구조가 이런 구조였다고 치면 이제는 루빈이라는 이 GPU, 뭐 이 베라라고 하는 부분, CJ나 이런 건 다 합쳐서 LPU까지 합쳐서 이 자체를 슈퍼컴퓨터에 넣는 이 파츠 자체에 대한 거를 렉 단위로 구상해서 성능 자체를 실사용한 공장 단위로 재계산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디서 나왔냐? 여기서 설명하는 부분에서 이 디테일이 드러나는데 이 그림을 설명하면서 젠슨왕이 얘기를 합니다. 공장 배선까지 고려를 했다. 냉각선을 넣는 부분까지 고려를 했으며 그리고 엔비디아의 이 베라루빈이 설치되는 시간까지도 고려를 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원래는 이 조립 공정이 뭐 데이터 센터 안에서 다 부품을 갖고 와서 하나하나 조립해야 되는 구조였다라 하면 베라루빈이라는 이 새로운 아키텍처는 그 자체로 조립된 상태로 들고 온다는 개념인 거예요.
패키징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일 거고요. 아키텍처의 부분에 있어서 범위를 넓게 잡은 거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쿠다의 완성형처럼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 AI에서 성능만이, 우리가 알고 있는 GPU의 성능만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는 대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데이터 센터를 짓는 게, 공장을 짓는 게 이제는 속도도 좀 중요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냥 짓는 게 대수가 아니라 얼마나 빨리, 필요한 만큼 빠르게 지을 수 있느냐도 이제 중요한 시대가 왔다라는 거를, 그 인사이트를 보여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능을 좀 봐야겠죠. 그래서 인퍼런스라고 하는 이 추론, 우리가 지금 AI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추론이 중요하잖아요. 이 추론에 있어서 이 퍼포먼스를 계산한 거를 이 젠슨왕이 또 보여줬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베라루빈과 블랙엘을 구분을 합니다. 이 블랙엘과 베라루빈이 이제 위에 있는 새로운 부분이고요. 블랙엘은 아래에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가 이 좌측 Y축이 이제 생성하는 토큰 수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여기가 X축이 이제 난이도, AI가 판명해야 되는 난이도, 복잡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루빈 자체가 블랙엘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난이도 단계에서 2배의 성능을 보여주고, 이제 하이,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이 어려운 부분까지 갔을 때도 3배에서 10배까지의 효용을 보여주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기업 입장에서 돈이 되고 필요하고 수요가 있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이 프리미엄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앞으로의 LMM들, AI 에이전트들은 이 복잡한 일을 다루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프리미엄 부분을 좀 강조를 해서 어떻게 굴러갈 건지, 이 효율을 놀리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젠슨 왕이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 효율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찾아냈다 하는 게 그록 GPU가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록 GPU가 아니라 그록 LPU죠. 그록 LPU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록 LPU가 뭐냐? 그록은 회사입니다. 협력사에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LPU가 뭐냐? GPU도 알겠고 CPU도 알겠는데 LPU 이 자식 뭐냐? Language Processing Unit, 즉 언어 처리 모델입니다. GPU의 효율을 올려주기 위해서 LPU와 역할 분담을 시작한 거예요. 어떤 거 안에? 이 칩셋 안에, 아키텍처 안에. 그래서 LMM의 연산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설계된 하드웨어를 넣게 된 겁니다. 자연어 처리 작업에 특화되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자연어 처리는 AI가 우리 언어를 받아들이는 걸 우리는 문맥으로 받아들이는데, AI들은 이를 단위로 받아들입니다. 데이터 자체로 받아들여요. 학습량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 쪼개는 거, 요리하는 데 부분에 있어서 손질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LMM이 요리하는 사람이면 이제 자연어 처리하는 것은 손질해주는 친구인데, 이 손질에 특화된 전문 하드웨어가 바로 LPU입니다. 그래서 이 연산 효율성 극대화도 설계되는데, LMM이라 하면 챗GPT, 제미나이, 딥시크 같은 이런 친구들이라 볼 수 있겠고, 이런 친구들이 연산 효율성을 극대화해주기 위해서 옆에서 손질해주는, 데이터를 손질해주는 친구를 끼워 넣은 거예요. 이 루빈 GPU라고 나와 있는 부분에 옆에 있는 이 친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특징이 뭐냐? 일단은 램유를 달았습니다. 여기는 HBM이 달려있죠. GPU에는 데이터가 커야 되기 때문에요. 근데 이 친구는 연산 속도만 빨리 하면 되기 때문에 들어가야 되는 램의 수, 저장 공간의 수는 작습니다. 다만 심지어 램으로 들어갔죠. 근데 다만 이 처리 속도가 22테라/s인데 반해서 LPU 같은 경우는 그의 약 55배라고 볼 수 있는 1200 정도가 됩니다. 지나다니는 통로가 엄청나게 넓은 거예요. 데이터가 지나다니는 통로가. 대신에 이 부분에만 장점이 있는 거죠. 말 그대로 이 속도만 보고 채택을 해서 이 합쳐놓은 부분이 베라루빈 아키텍처인 겁니다. 그러면 성능이 어떻게 될까를 봐야 되겠죠? 35배까지 뜹니다. 이 추론 과정에 있어서 AI가 데이터를 썰고 넣어서 요리하는 과정에서의 속도가 35배나 증가합니다. LPX를 합친다고 하면요. 그래서 이 베라루빈이라는 환경, 아키텍처가 앞으로는 효율이 엄청나게 잘 나올 거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토큰이라고 하죠. 데이터 처리하는 데 있어서 최소 단위의 생산력, 그러니까 요리해주는 재료 생산에 대한 부분이 35배 빨라졌다라는 거고, 그래서 현재 최강 블랙엘보다도 35배 빨라졌다.
엄청나게 빨라졌다, 많이 발전했다 강조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제 젠슨 왕은 여기서 이런 언급을 한 번 더 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가성비적인 토큰 생산력, 이거는 생산력만 얘기하는 건데 사실 제가 가져오지는 않았지만 가져오는 비용, 만드는 비용 자체도 훨씬 더 낮거든요, 베라루빈이. 근데 이런 부분이 결국 AI 효율성, 앞으로 수많은 엄청나게 큰 대수의 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의 효율성의 척도는 결국 베라루빈이 있는가 없는가로 나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베라루빈을 젠슨 왕은 우주로 실어서 보내겠다라는 언급도 했습니다. 이 베라루빈 지금 실제로 이미 우주 환경 공인을 받은 엔비디아 토르 같은 친구들과 동시에 이제 베라루빈 스페이스라는 부분으로 이제 모듈을 다시 만들어서 우주에도 데이터 센터를 지어보겠다. 지상에서만 있지 말고 넓게 길게 보면서 우주까지 이어가 보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이제 엔비디아가 말고도 이제 반대쪽에 서 있다고 볼 수도 있는, 어떻게 보면 일론 머스크의 꿈인 우주 데이터 센터가 꿈이 아님을 다시 한번 명시해주는 부분이죠. 앞으로 지상 내 AI 수요는 늘어나게 될 거고요. 그를 통해서 더 많은 전력이 필요하겠죠. 전기가 더 필요하게 될 겁니다. 압도적으로 많이 필요하게 될 건데, 근데 발전량은 한계가 있으니 발전량이 아무리 든다고 해도 전력 고갈이 될 가능성이 늘어나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지상 내에 전력이 부족한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처리할 데이터도 있고 기계도 있는데 굴릴 에너지가 없는 사태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그 비용도 작고 생산력도 좋은 베라루빈을 우주로 실어 보내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길게 보겠다, 지금 당장 실현을 하겠다라는 느낌은 아니었고, 이제는 우주 데이터 센터가 꿈이 아니다, 이 정도 효율이면 보낼 수 있다, 이런 느낌으로 언지를 줬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오픈클로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덧붙여 보겠습니다. 오픈클로라고 하는 거는 생전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고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LMM, GPT나 이런 부분을, 조언이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받아서 자료 정리하고 방법을 받고 여기서 끝나잖아요. 근데 오픈클로라고 하는 이 개발자 툴은 이 AI 에이전트들을 실제로 일에 투입시킬 수 있습니다. 프롬프트를 만들고 코딩하는 과정에서요. 근데 오픈소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퍼런스 인펙션 어라이스라 해서 이 사용자가 늘어난 역사, 개발자들이 선택하기 시작한 수를 보게 되면 이 GitHub이라는 이 개발자 사이트에서 선택을 하게 된 부분을 짚어봤을 때 페이스북, 메타에서 만든 리액트, 그리고 리눅스를 생각해봤을 때 이렇게 올라간 반면에 26년에 등장한 오픈클로라는 이 오픈소스는 말 그대로 수직 상승했다. 그만큼 개발자들이 많이 채택하고 있는 그런 오픈소스고 AI 에이전트를 실제로 쓸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동시에 젠슨 왕은 이 언급을 합니다. 이 에이전트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뭐 프롬프트도 짜주고 기억도 해주고 LLM처럼 쓸 수도 있고 서브를 또 만들어서 그대로 이제 또 업무를 맡을 수도 있고 툴도 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일 문제는 뭐였냐면 보안이었어요. 이 친구들이 실제 회사 파일, 회사 보안에도 접근을 할 수 있다 보니, 실제 사람처럼 업무를 볼 수 있다 보니 이 파일에 대한 유출, 기밀에 대한 유출, 기업에서 쓰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판단도 몇 번 있었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택을 받는다고 해도 상용화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게 기업들의 고민이었습니다. 근데 젠슨 왕은 여기서 착안해서 결국에는 이 오픈클로가 만들 앞으로의 세상에 조금 더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옛날에는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사람들이 효용을 받았던 소프트웨어 서비스 SaaS라고 했으면 이제는 에이전트를 서비스로 두자라는 부분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AI로 공장이 돌아가게 될 거고, AI가 데이터를 만들고 AI가 실무를 담당하고 AI 직원들이 일을 할 수도 있는, 피지컬 AI들이 일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런 토큰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에이전트에서 서비스라는 이 상황이, 이 환경이 자리 잡게 되려면 결국에는 기업 입장에서 쓸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보안적인 부분, 프라이버시적인 부분을 좀 맡아줄 수 있는, 어느 정도 기업에서 상용화할 수 있게 가공해주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뭘 보여주냐면, 오픈클로를
리퍼런스 했던 리모크로라는 거를 가지고 옵니다. 무슨 얘기냐?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차이가 뭐냐면 이 친구예요. 이 오픈쉘이라는 보안 프로그램을 감싸서 AI 툴을 개발자 입장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업무도 시킬 수 있게 하되 보안이나 기업에 대한 정책, 프라이버시 이런 것들을 각각에 맞게 세팅할 수 있게 조금 더 상용화할 수 있게 좋게끔 만들어준 게 오픈클로에 대한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여주는 시사점은 젠슨 왕이 AI 쓸 수 있게 되게 잘 만들어줬다. 야, 이 아저씨 이거 여태 이거 블랙엘 좋다면서 이제 더 좋아진 베라루빈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니 이제는 이제 뭐 에이전트에서 서비스 한다더니 야, 이제 이런 걸로 또 지원을 해주는구나 라고 볼 게 아니라 이걸 조금 더 넘게 조금 더 크게 봐서요, 야망을 좀 보여주는 겁니다. 어떤 야망이냐? 마이크로소프트가 대컴퓨터 시대에 성공했던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요, 결국에는 사용자들에게 자신의 OS를 사용하기 간편하게 만들어줬던 부분이 좀 컸다라는 평가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에서도 컴퓨터라고 하면, 혹은 컴퓨터 기본 배경화면이라고 하면 이 두 화면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심지어 왼쪽은 너무나도 유명한 사진이라고 말을 하고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사진이라는 말도 있을 정도니까요. 근데 젠슨 왕도 이걸 똑같이 가져가고 싶은 겁니다. AI 스탠다드를 선점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엔비디아,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대컴퓨터 시대에서 개발자 혹은 일반 이용자가 이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스탠다드한 부분, 상용화를 하는 부분에서 기업에게 제시를 해서 기업들이 선택하게 되고 그 선택한 기업들이 이제 개인한테 이제 다시 내려오게 되고, 이런 부분으로 마이크로소프트 OS가 컴퓨터 시대를 지배했던 것처럼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대 AI 시대에 있어서 OS 혹은 스탠다드, 기업들이 채택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있어서의 부분을 선점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성장성을 조금 더 보겠다라는 얘기죠. 즉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면 앞으로 엔비디아를 따라잡을 산업은 없다라고도 강조를 하는 대목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여태까지가 GTC 2026년 리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요, 제가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이거는 엔비디아에 대한 칭찬이라던가 앞으로 시황이 너무나도 좋을 거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결국 제가 여기서 좀 느꼈던 건 뭐였냐면요, 결국 경제는 성장하고 결국 테크 기업들은 1등을 위해서 노력하고 더 좋은 기술을 찾아낼 것이고 경제를 성장시킬 기회를 찾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이 기업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M7이라고 하는, 마니페스트 7이라고 하는 현 시대 제일 큰 7기업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타, 구글, 애플, 아마존,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다 포함해서요. 근데 지금 이들 중에 AI 시대 승자가 가려졌습니까? 아마 아닐 겁니다. 그렇죠? 아직 1등은 정해지지 않았고 경쟁은 치열합니다. 제가 엔비디아의 GTC를 설명드린 이유는 이 GTC 안에서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1등 플랜이 어떤가를 한번 짚어드린 부분이죠. 그리고 젠슨 황이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AI 혹은 앞으로의 산업에 있어서 짚어드리는 그런 로드맵이 결국 아까 보여드린 이 M7의 승리 플랜이랑도 크게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의 기업들이 이 AI 기업에서, AI 산업에서의 1등 승리라고 볼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할지 조금 더 지켜보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좀 느낀 부분은 뭐냐면요, 결국 경제는 돕니다. 엔비디아가 언제까지 왕일 수 없어요. 그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러우 때 사태를 조금 더 짚어보고 싶어요. 이제 제가 고객들을 이제 살짝 여담을 살짝
섞어 보자면 요즘에 사람들을 만나보고 동료들도 그렇고 뭐 주변 가족들, 친척들, 뭐 친구들도 만나보면 다 불안정한 장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아, 하락장이네, 큰일 났네, 뭐 구글이 뭐 새로운 기술을 발표했네, 뭐 했네, 이제 난리 났다, 이거 전쟁 이거 어떡하냐, 이거 유가 어떡하냐 하는 부분이, 아, 아, 음, 하는 부분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고 보여주는데요. 근데 제가 항상 느끼는 거는 꽤 늘 있는 일이라는 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음. 이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가 뭐 어마어마하게 올랐었고요. 비닐봉투 뭐 요즘에 생산 못한다고 나프타에 대한 얘기도 하는데 이때도 나프타 20%씩 올랐습니다.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이때는 적자도 났었어요. 왜냐면 실적이 뭐 안 난다, 큰일 났다, 뭐 1조 밑돈다, 영업이 급감했다, 메모리 생산량 조정해야 된다, 이런 부분 엄청나게 많았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결국 어땠나요? 회복기는 옵니다. 코스피만 봐도 전쟁이 발발됐던 시기, 어떻게 보면 21년도 1월부터 이때부터 계속 내려갔던 코스피가 27월부터 다시 또 반등을 하기 시작하고요. S&P 같은 부분도 22년 1월부터 전쟁이 발생하면서 계속 내려왔다가 다시 또 반등을 해서 지금도 계속 신고가를 갱신 한 해 만에 이런 부분도 계속 심심찮게 나오고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경제적인 사이클에 조금 더 주목을 해보셔라에 대한 얘기였고요. 결국 경제는 회복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엔비디아가 그리고 언제까지나 왕일까요? 전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S&P 500, 그러니까 스탠다드 앤 푸어스라는 신용 분석사가 만드는 500개의 최고 기업들이 계속 똑같지 않습니다. 계속 바뀐단 말이에요. 1985년 어떤가요? IBM. 지금 IBM 얘기하면 모르시는 분들도 되게 많을 거예요. 1995년 정도만 볼까요? GE. 이거 GE라고 읽지도 못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시장은 빠르게 변합니다. 계속 돌고요. 순환하고요. 쉽게 말해서 메타라고 하죠. 메타는 계속 순환하고 돌고 변화하고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엔비디아가 너무 좋고 엔비디아, 뭐 애플, 구글, 마소 이런 친구들이 이 M7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언제까지 호령할지는 또 모르는 얘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당장 2027년이 주가가 어떻게 될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경제 상황, 뭐 갑자기 케빈 오씨가 새로 앉아가지고 금리를 엄청나게 내릴지도 모르는 거고요. 뭐 갑자기 트럼프가 전쟁에서 뭐 이란의 항복을 받아내가지고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다시 뭐 힘을 잡고 뭐 블루웨이브가 예측됐었다가 갑자기 뭐 뒤집혀서 공화당이 다시 정권 잡을 수도 있고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거를 굳이 빠르게 예측하지 않으려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이 하락장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걱정하거나 너무 공포에 질려있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락장이 늘 올고 경기는 돌고 뭐 올라갈 때도 있으면 내려갈 때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경제는 성장하면서 장기적으로 올라는 가겠지만 성장하면서 우상향에 대한 그래프는 그리겠지만 그 안에서 있는 변동성, 이 안에서 있는 변동성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다만 데이터상 혹은 분석상 혹은 경제적인 상황상 이렇게 가겠거니 어느 정도 예측하고 대비하는 부분인 거죠. 그 개념에서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분의 얘기를 좀 보여드리면서 읽어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이클적인 부분, 아까 말씀드렸죠? 이 지금 자체가 호황인지 정점인지 후퇴인지 저점인지 불황인지 회복장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앞으로 지금이 더 정점일 수도 있고 호황이었던 부분이 전쟁을 기점으로 후퇴할 수도 있고요. 불황이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호황이었던 부분이 갑자기 전쟁이 정리되면서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추세 수준, 국면 파악은 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 누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공포에 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이 얘기로 끝내보겠습니다. 누군지 아실지 모르실지는 모르겠는데 피터 린치라는 분이고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씩 읽어드릴게요.
시장이 10% 이상 하락한 경우가 50번 있었습니다. 93년간 50번의 하락, 즉 2년에 한 번은 시장이 10%가량 떨어집니다. 10%면 많이 떨어졌어요. 그쵸? 50번의 하락 중 15번은 25% 이상 하락했는데요. 그걸 약세장이라고 표현하죠. 10%도 많이 떨어졌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25% 떨어진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즉, 93번 중에 93년간 50년,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은 하락을 하는데 2년에 한 번 중에서 3분의 1 정도는 약세장처럼 떨어진대요. 즉, 여기서 알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은 뭐냐면, 시장은 종종 내려간다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올라가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시장은 종종 하락한다는 걸 알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명언 하나 나오죠. 하락장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여러분은 주식을 보유하면 안 됩니다. 하락장에 대한 겁을 먹고 하락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리스크를 감수를 하지 않으려고 하면 주식 자체에 대한, 주식 투자에 대한 부분을 전혀 진행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락장이 오면 그건 좋은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죠. 무슨 얘기일까요? 이건 저희한테도 어떻게 보면 통용되는 얘기인데요. 쉽게 말해서 투자의 기회를 얻는다 라고 투자 대가들이 좀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이분이 딱 결론을 내줍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하락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드리면서 마무리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GTC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앞으로 엔비디아에 대한 비전을 좀 말해줬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는 베라루빈이라는 새로운 아키텍처가 나오면서 이제 AI 에이전트에 맞춰진 아키텍처라던가 뭐 유통 부분이라던가 뭐 프로그램에 대한 활용이라던가 오픈소스라던가 라에 대한 부분을 제공하겠다라고 나서게 됐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런 로드맵이 엔비디아 하나한테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테크 기업들이 있을 거고요. 수많은 대기업들이 있을 거고요. 우리나라 포함해서 그 꿈을 꾸는 AI 시대에서 1인자, 제일 큰 기업, 제일 성공한 기업, 제일 고객한테 선택받는 기업이 되고 싶다라는 거는 누구도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느낌으로 이 시장을 받아들이면 좋겠냐. 결국 AI 시대에 있어서 승자는 아무도 드러나지 않았고 그 경쟁 혹은 성장, 기술적인 부분에서의 발견은 계속 될 거예요. 그 부분이 경제를 순환시킬 거고 경제를 성장시킬 거라는 겁니다. 즉, 그런 스프링 플랜에서 경제는 성장할 것이고 지금 당장은 변동성이 너무나도 세고 리스크도 세고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 변동성도 세고 하락장도 계속 이어지면서 투자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겠지만 우리는 오히려 그 하락장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묵직하게 내가 할 투자하면서 하락장에 대한 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생각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오늘 이 GTC 2026에 대한 리뷰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3월 한 달간 리스크가 너무 많았고 수많은 걱정을 들어봤고 수많은 뭐 예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에서 예측을 많이 들어봤었고 의견을 들어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본인이 하는 투자를 믿고 스스로 하는 투자를 믿고 내가 잘하고 있다라는 자신감, 내 투자관이 있다라는 자신감 없으시면 이제 앞으로의 포트폴리오라던가 이런 부분을 각자 하나씩 만들어 나가면서 본인만의 투자관으로 묵직하게 흐름 이어나갈 수 있는 시장 흐름에 진짜 흐름에 몸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영인이치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진짜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엔 더 재미있는 내용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